오늘의 주제,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예요. 자, 제목의 뜻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동요라는 말 우리 역사 보다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동요는 흔들리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바로 문벌 귀족이라는 세력이 도대체 누구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1번, 귀족사회 위기, 문벌 귀족의 보수와 들어와서, 자, 문벌 귀족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해. 이 문벌 귀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문벌이라는 말이 뭐냐면 집안 대대로 걸쳐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인 지위 혹은 신분, 이걸 우리가 문벌이라 그래요. 귀족이라는 말은 대충 알고 있을 거고, 그럼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귀족 집안이 있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대대로 잘 나가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빵빵한 귀족을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책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 귀족이란 여러 세대, 자, 증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 집안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관료, 관리를 배출을 한 집안, 이런 집안을 문벌 귀족이라 하고, 얘네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고위 관료를 많이 배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이 있는 왕실이라든지 혹은 힘이 있는 가문, 잘 나가는 가문이란 뜻이죠. 유력한 가문과 뭘 하는 거야? 겹치게, 중첩되게 혼인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킨 그들을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한다. 4-1단원에서 아직 문벌 귀족이라는 단어 본 적 없지. 갑자기 4-2단원 시작하자마자 문벌 귀족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을 하느냐? 고려가 건국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호족하고 육두품 같은 세력이었어요. 그 호족하고 육두품 중에 일부 세력이 이제 고려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문벌 귀족, 로열 패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 형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고려가 처음에 건국될 당시, 즉 10세기, 918년에 건국됐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잖아. 고려가 만들어지고 기틀을 다져가는데 중요한 공을 세우고 역할을 한 호족과 육두품.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 A 집안, B 집안, C 집안, D 집안, E 집안, F 집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고려 초기에는 이 6집안, 선생님이 표현한 6집안이 다 잘 나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A 집안하고 뭐 B 집안, 이런 집안의 아들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정치에서 활약을 하고, 또 그 나의 똑똑한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또 그 아들도 자라가지고 똑똑해서 또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자, 이런 집안이었어. A와 B 집안은. 그런데 예컨대 F 집안은 썩어. 왜 썩어? F 집안은 처음에 고려를 세울 때 우리 중조 할아버지가 참 공은 많이 세웠는데, 그 증조 할아버지의 자식인 우리 할아버지 때 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이거 하고 노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고 막 음서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줌에도 들어오고 안 들려. 관직 같은 거 고리타분하고 싫어. 그래서 뭐 정치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계속해서 배출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집안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자 몇몇 집들이 도태가 되어버리고 계속 고위 관료를 배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나간 집안이 추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A 집안하고 B 집안하고 C 집안하고 D 집안하고 한 요 정도가 남았다고 치자. 그럼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F나 E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태되어 버렸죠.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고위 관료를 배출한 이들, 이런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족 출신하고 육두품 출신 중에 요러요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진짜 잘 나가는 로열 패밀리가 된 집안들을 뭐라고 한다? 이들을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문벌 귀족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왕실 유력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어떻다? 끝이 없다. 더 강력한 힘, 더 빵빵한 경제력을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집안이 예를 들어서 자 A, B, C, D
방금 뭉벌귀족 집안이 있었는데 이 B 집안이 요 중에서도 좀 더 잘 나가. 얘네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느냐? B 집안의 딸을 왕실에다가 세상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왕실에서 왕이 이번에 왕비를 뽑는데 거기다가 내 딸을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뭐가 된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도 잘 나가던 A, B, C, D 문벌귀족 집안이었지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어버린 B 집안은 A나 C나 D보다 더 잘 나가는 집안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세력이 문벌귀족 중에서도 더 잘 나가는 문벌귀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벌귀족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벌귀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가서. 자, 이 문벌귀족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보수라는 말은 무슨 말의 반대야? 개혁의 반대말이야, 얘들아.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옳지 못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이게 개혁이라면 보수라는 말의 핵심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뭐 당연하겠죠.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문벌귀족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왕실하고 혼인관계를 맺어. 우리 집안의 곡식 창고에는 곡식이 차고 넘쳐. 우리 집은 집도 100칸이야. 나는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도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변하면 좋겠어? 안 변하면 좋겠어? 안 변하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문벌귀족들이 점점 보수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문벌귀족이 등장하고 그들이 보수적으로 변해간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진족이 강해져서 금나라 만들던 그때 있죠. 12세기 이후에 문벌귀족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더 가지려고 해. 문벌귀족들은 도대체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반과 경제적인 기반을 어떻게 확대시켜 갔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서술형으로도 잘 출제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정치적인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뭐 똑똑하면 과거 시험을 봐서 고위 관료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 과거 굳이 안 봐도 돼. 하고 싶은, 관직을 하고 싶은 의지만 있다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등은 무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어? 무시험 제도, 금수저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음서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제도나 음서 제도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고위 관직을 다 차지하는 거야. 문벌귀족 집안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반, 어떻게 재산을 불려가느냐? 방법은 뭐가 있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자, 고려시대에는 관리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을 1등급부터 18등급까지 나눠서 나라에서 뭘 줍니까? 전시과라는 토지제도 운영했죠. 땅 줘요. 이것만 받고 끝이야? 아니잖아. 5품 이상의 고위관리에게는 전시과의 땅을 또 얹어줘요. 세상에 얹어주는 이 땅은 나중에 관직에서 물러나도 나라로 반납을 안 해도 된대요. 그 땅이 바로 뭐야? 공음전. 이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충분했을 텐데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뭐다? 끝이 없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 피까지 쪽쪽 빨아먹어요.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피까지 쪽쪽 빨아먹느냐? 고리대. 고리대는 오늘날의 말로 치자면 아주 악명 높은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높은 이자의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문벌귀족 집안에 가서 곡식을 한 가마니 빌려 먹었는데 갚을 때는 네 가마니로 갚으라고 하네. 아, 당장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빌렸는데 설마 네 가마니로 정말 돌려받을 줄은 몰랐지? 내가 이자까지 해서 2가마니를 돌려주러 갔더니 약속한 게 다르잖아. 네 가마니로 갚기로 했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네 땅을 나에게 다 내놔라 해서 땅을 뺏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높은 이자의 대출, 고리대. 이렇게 해서 점점점 어마무시한 규모의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벌귀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었어요.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귀족들이 괴롭히지, 관리들이 괴롭히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는 걸 수탈한다 그러잖아. 귀족과 관리들이 수탈하고 또 쟤네들이 뺏는 건 뺏는 거고 나라에다가 또 뭐 바쳐야 돼? 세금, 조세 부담도 너무 무겁고
아, 못 살겠다, 진짜. 이렇게는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한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요. 집도 절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자, 흐를 유 백성민. 흘러다니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다른 동네 가서 자고. 그래야지 잡히지 않고 그래야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은 고통스러웠다. 자, 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를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벌귀족들 좀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목소리를 낼 이들이 등장을 했으니 그들을 우리는 신진관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진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새롭게 진출한 관리들이다 라는 뜻이야. 선생님, 누가 도대체 어디서 새롭게 진출을 했다는 건가요? 관직에 진출했다고. 그러니까 문벌귀족 같이 힘 있는 애들은 아닌데 뭐 지방에 있는 이제 향리 같은 존재들 있잖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 담당하는 향리의 자식들 중에 똑똑한 애들, 이런 애들이 아버지 당연히 사나이는 태어났으면 수도로 가야죠 해가지고 과거 시험 봐서 중앙의 관직에 진출하는 거야. 물론 높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데 이런 애들이 중앙으로 와서 당당하게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 얘네들은 문벌귀족이 아니니까 왕하고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거든요. 왕의 최측근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 물론 관직이 높진 않아. 그 대신에 누구하고는 대립구도가 생기는 거야. 문벌귀족하고는 대립을 하면서 문벌귀족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모두 다 고려의 전기라고 불리는 12세기의 상황이었어요.